2024년 11월 28일 새벽 3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113번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내용은 단순했다.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경찰이 도착하여 문을 열었을 때 현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유명 초상화가 모리 주니치의 작업실 바닥에는 수십 점의 동일 인물을 그린 유화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화가 자신이 붓을 쥔 채 숨져 있었다. 사인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경찰은 단순 고독사로 처리하려 했으나 한 가지 기묘한 점이 발견되었다. 작업실 한쪽 구석에 검은 비닐로 여러 겹 감싸진 덩어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사람의 신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였다. 그런데 그 물체들은 부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세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력계 소속 김태일 형사가 현장을 확인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합정동의 그 사람, 전직 동료이자 전설적인 형사 출신의 탐정, 강혁. 김태일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아침 8시,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위치한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에서 강혁 탐정사무소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한강과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문 한쪽에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강혁 탐정사무소라고 적힌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다. 중앙홀에는 인공지능 세종이 탑재된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뉴스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었고, 왼편에는 법화학 실험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험실 안에서는 송태풍 박사가 이른 아침부터 전날 의뢰받은 토양 시료의 성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른편의 연구실에서는 나정희가 커피를 내리며 오늘의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혁은 창가에 서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182cm의 장신에 단정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5년을 근무하며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한 전설적인 형사였으나 4년 전 사직서를 내고 이 사무소를 차렸다. 그가 경찰을 떠난 이유는 단순했다. 범인을 잡는 것으로 끝나는 수사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범인 검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피해자의 그 이유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해나가 들어왔다. 단발머리에 큰 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이자 프로파일러,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오른손에 태블릿을 들고 왼손에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있었다. 애나 씨, 강혁이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김태일 형사한테 연락 왔어요. 평창동 고독 사건인데 좀 이상하다고. 이애나는 커피 한 잔을 강혁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탐정님. 어젯밤 사건 접수된 거 세종이가 새벽에 잡아냈어요. 사망자는 모리 주니치, 제1교포 3세대, 본명 박준일. 국내 미술계에서는 일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초상화 전문 화가로 3년 전까지는 국내 상위 10명 안에 드는 인기 작가였는데 최근 2년간 전시회도 없고 SNS 활동도 완전히 중단했더라고요. 강혁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의 형사 시절 버릇이었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을 순서대로 포착하는 직관. 그 직관이 지금 반응하고 있었다. 인연이라 강혁이 중얼거렸다. 뭔가에 빠져든 시간이야. 이애나가 태블릿을 펼치며 추가 정보를 읽었다.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체 조직이 발견되었는데요. 탐정님, 부패가 전혀 없고 체온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력계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자문을 요청한 건 아닌데 김태일 형사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가죠. 현장부터 봐야겠어. 이애나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벤츠 S클래스 준비해뒀습니다. 이동 시간 32분 예상이에요.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항상 한 발 빠르네요, 애나 씨. 이애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귀끝이 아주 미미하게 붉어졌으나 그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탐정님이 예측 가능한 분이라서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평창동 주택가는 조용했다. 이에나가 운전하는 검은색 S클래스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목적지 앞에 멈췄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맥가이버 수준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정교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턴이나 급정거 하나하나가 계산된 동작이었다. 현장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2층은 침실, 3층 전체가 작업실이었다. 경찰 통제선 안쪽에서 김태일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 선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일이 말했다. 이거 진짜 제 선에서 처리가 안 돼요. 강혁은 현관에 서서 잠시 멈췄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공간을 훑었다. 있는 것. 현관 신발장에 남성용 구두 3켤레, 여성용 하이힐 1켤레,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다. 없는 것. 우편물이 없었다. 2년간 은둔한 사람치고 우편물이 하나도 없다는 건 누군가가 정리했다는 의미였다. 어색한 것. 1층 거실벽에 걸린 그림 액자 3점 중 가운데 것만 비어 있었다. 못자국은 있으나 액자가 없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작업실 문을 열자 유화 물감과 테레빈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또 다른 냄새, 사람 냄새, 산 사람의 냄새, 강혁의 직관이 정확했다. 작업실은 넓었다. 약 60평 규모의 공간에 캔버스가 수십 개 세워져 있었다. 모두 동일한 여성의 초상화였다. 같은 얼굴이 돼 각도와 표정이 조금씩 달랐다. 한 여성의 얼굴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여 그린 흔적이었다. 어떤 것은 완성작이었고 어떤 것은 미완성이었다. 어떤 것은 물감이 덧칠에 덧칠을 거듭하여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실 구석,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진 물체들이 놓여 있었다. 이에나가 장갑을 끼고 다가갔다. 그녀는 세종에 연결된 휴대용 분석 장비를 꺼내 들었다. 탐정님, 이에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사람의 조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포 분열이 진행 중이에요. 죽은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요.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비닐 한 겹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사람의 팔로 보이는 형체가 있었다. 여성의 팔이었다. 손끝부터 어깨까지의 완전한 형태, 그리고 그것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태일 형사가 뒤에서 말했다. 저도 처음에 착각인 줄 알았는데요. 적외선 체온계로 재봤더니 36.5도예요. 법의학팀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혁이 물러나며 말했다. 이 여성이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에나 씨 DNA 채취 가능합니까? 이에나가 이미 키트를 펼치고 있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탐정님, 세종한테 바로 전송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매칭에 2시간이면 됩니다. 강혁은 작업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수십 장의 초상화 속 여성,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절세의 미인이었다. 그러나 몇몇 그림에서는 그 아름다운 얼굴 위로 기괴한 형상이 겹쳐 그려져 있었다. 마치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화가가 보았다는 듯이 강혁은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와 강혁을 맞았다.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강혁 선생, 평창동 건이라면서요. 모리준이 치면 미술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데 송태풍이 말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풍 박사, 사람의 조직이 분리된 상태에서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게 가능합니까? 송태풍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장기 적출 후 보존액에 담가도 세포 활동은 급격히 감소하죠. 체온을 유지하면서 분열을 지속한다? 그건 종양세포의 특성이긴 한데 정상 조직이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나가 태블릿을 들고 합류했다. 세종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DNA 매칭 결과인데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데이터베이스에 동일 유전자가 3건 등록되어 있어요. 3건? 강혁이 물었다. 네. 이에나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는 2021년 경기도 파주시 실종 신고건. 이름은 카와카미 토미에, 제1교포 2세대, 당시 나이 23세. 두 번째는 2022년 부산 해운대구 폭행 피해 접수건. 같은 이름, 같은 유전자. 하지만 당시 접수 기록에는 나이가 24세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2023년 서울 강남구 자살 시도 건. 역시 같은 이름, 같은 유전자.
나이 25세.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같은 사람이 3번 다른 사건으로 등장한 거군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게요, 탐정님. 3건 모두 후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종 건은 본인이 연락 와서 취소했고, 폭행 건은 피해자가 진술 번복해서 불기소. 자살 시도 건은 병원에서 퇴원 후 연락 두절. 송태풍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존재하되 사건에 연루될 때마다 사라지는 패턴이 있다는 거군요. 강혁이 벽면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았다. 세종아, 카와카미 토미에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기록을 조회해줘. 주민등록 건강보험 출입국 기록 전부. 세종의 인공지능 음성이 울렸다. 조회 중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와카미 토미에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주민등록 기록은 총 7건입니다. 모두 동일 생년월일이나 등록 주소지가 전부 다릅니다. 그중 4건은 현재 사망 처리되어 있으며 3건은 생존 상태입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나정이가 커피를 가져오다가 멈추었다. 같은 이름의 같은 생년월일인 사람이 7명이고 그중 4명이 사망이라고요? 그녀가 물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사망 처리된 4건. 사망 원인을 확인해줘, 세종. 세종이 답했다. 첫 번째, 2018년 제주도, 사인 추락사. 두 번째, 2019년 인천, 사인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세 번째, 2020년 대전 사인 교살. 네 번째, 2021년 파주, 사인 불명. 실종 후 사망 선고. 그런데 아까 파주 건은 실종 취소했다며? 송태풍이 지적했다. 이해나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맞아요. 실종 신고는 2021년 3월에 접수됐고 같은 해 5월에 본인 전화로 취소됐어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서는 같은 사람이 같은 해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기록이 서로 충돌합니다. 강혁의 눈동자가 빛났다. 이건 한 명이 아니야. 무슨 뜻이죠? 탐정님? 이해나가 물었다. 강혁이 돌아서며 말했다. 얼굴이 같고 유전자가 같고 이름이 같은 여러 명의 여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아니고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 별개의 인간이 동시에 여러 명 존재한다? 이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송태풍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복제 인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 단정 짓긴 이릅니다. 강혁이 답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뭔가 보통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리고 화가 몰이 주니치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림들을 보셨잖아요. 수십 번을 그리면서 점점 괴물의 얼굴을 더해갔어. 그는 이 여성의 진짜 얼굴을 봤던 거야. 이해나는 모리 주니치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세종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와 미술 관련 기사를 교차 검색한 결과 흥미로운 인물이 발견되었다. 2년 전까지 모리의 전속 모델이었던 여성. 이름은 김나나, 예명 나나, 28세의 프리랜서 모델이었다. 이해나가 나나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무소로 초대했다. 오후 3시, 나나가 도착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으나 눈빛은 또렷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강혁이 소파를 권하며 말했다. 모리 주니치 선생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나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뉴스에서 봤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놀랍지 않았어요. 왜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나나가 한숨을 쉬었다. 2년 전에 그 여자가 나타났거든요. 전시회장에서. 주니치 씨 3번째 개인전이었어요. 저는 그 전시회의 메인 모델이었고 모든 그림이 제 초상화였어요. 그날 밤 리셉션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봐도 숨이 멎을 정도로. 그녀가 주니치 씨에게 말했어요. 그림 실력은 대단한데 모델이 좀 부족하지 않냐고. 강혁과 이해나가 시선을 교환했다. 나나가 계속했다. 다음 날 작업실에 갔더니 그 여자가 있었어요. 주니치 씨가 저한테 오늘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주니치 씨가 더 이상 당신을 그리고 싶지 않대요. 실력에 비해 모델이 못 따라간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나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주니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왔죠.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쯤 뒤에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2달 뒤에 작업실을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 그림 그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여성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에나가 물었다. 나나가 잠시 생각했다. 토미에라고 했어요.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일본식인데 한국에서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강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나 씨, 그 여성의 외모를 자세히 묘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나의 눈이 흔들렸다. 키는 저보다 좀 작았어요. 165 정도. 긴 검은 머리, 피부가 비현실적으로 하얘어요. 눈이 커서 인형 같았고. 그런데 묘한 게 있었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왼쪽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했어요. 사진으로 찍으면 얼굴이 흐리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나 씨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여성을 다시 본 적 있습니까? 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전에 청담동 갤러리에서 봤어요. 다른 화가의 전시회에 와 있었어요. 이와타라는 조각가의 전시였는데 그녀가 메인 모델이었어요. 이와타? 이에나가 태블릿에 기록했다. 네, 이와타 시니치. 제1교포 3세대 조각가예요. 나나가 답했다. 작년에 갑자기 뜬 신인인데 인체 조각으로 유명해요. 실물 같은 여성 조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나가 떠난 후 강혁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이에나가 옆에 다가왔다. 탐정님, 이와타 시니치. 세종으로 조회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본명 박신일, 202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각가. 현재 경기도 양평에 작업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강혁이 돌아보았다. 모리 주니치와 이와타 시니치. 두 사람은 같은 미술대학 동기예요. 이에나가 말했다. 졸업 후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는데 2년 전부터 통화 기록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 통화 기록을 마지막으로 둘 다 연락이 끊겼어요. 강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양평으로 가야겠어요, 에나 씨. 이와타의 작업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나가 이미 차키를 들고 있었다. 예상했습니다, 탐정님. 내비게이션 이미 설정해뒀어요. 양평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이에나의 운전은 정확하고 빨랐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 도로를 달리는 동안 강혁은 조수석에서 세종으로 추가 자료를 검토했다. 이와타 시니치의 작품은 독특했다. 모두 동일한 여성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었다. 대리석과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인체 조각은 실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 미술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에 대해 집착의 예술이라고 평했다. 어떤 이는 그가 실존하는 여성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그 여성에 대한 광기 어린 사랑이 작품에 녹아 있다고 썼다. 도착한 작업실은 시골 마을 외곽의 단층 건물이었다. 창고를 개조한 듯한 외관의 높은 천장.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강혁이 문을 밀자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내부는 참혹했다. 조각들이 모두 부서져 있었다. 수십 점의 여성 조각이 팔다리가 잘리고 얼굴이 깨진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핏자국이 있었다. 이미 말라붙은 상태였으나 양이 상당했다. 강혁이 천천히 현장을 살폈다. 있는 것, 부서진 조각들, 피, 그리고 벽면에 기대어 놓인 둔기 하나. 조각의 파편으로 보이는 돌덩이에 피가 묻어 있었다. 없는 것, 시신이 없었다. 이만큼의 출혈이 있었다면 사망이나 중상이 확실한데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었다. 어색한 것, 부서진 조각들의 파편 중 일부가 이상했다. 에나 씨, 이거 좀 봐요. 강혁이 바닥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다. 이에나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조각 파편이 아니었다. 부서진 조각들 사이에 진짜 인체 조직의 파편이 섞여 있었다. 건조되어 있었으나 형태는 분명했다. 손가락, 발가락, 피부 조각. 이건 최소 한 달은 된 거예요. 이에나가 분석했다. 건조 상태로 보아 4주에서 6주 사이. 하지만 부패 흔적은 없어요. 평창동과 같은 패턴이에요. 강혁이 일어서며 작업실 한쪽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 책상이 하나 있었다. 서랍을 열자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이와타의 작업 일지였다. 강혁이 펼쳤다. 2023년 9월 22일 그녀를 만났다. 이름은 토미에. 주니치가 버린 모델이라고 했다. 아니다. 내가 뺏은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조각으로 남기겠다. 2023년 12월 4일 토미에가 또 불만을 표시했다. 내 조각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담지 못한다고. 미쳤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녀가 옳다. 뭔가 부족하다. 2024년 2월 15일 주니치에게 전화가 왔다. 토미에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가 괴물이라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젯밤 이상한 것을 보았다. 토미에가 자는 동안 그녀의 왼쪽 눈 아래 점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2024년 3월 22일 확인했다. 토미에는 인간이 아니다. 지난주 작업 중 실수로 그녀의 손을 칼로 베었다. 잘린 살점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3시간 후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각을 모두 부숴야 한다. 그녀의 형상을 이 세상에 남겨서는 안 된다. 2024년 4월 3일 마지막 기록. 오늘 모든 조각을 부쉈다. 토미에가 돌아왔다. 왜 이러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고. 당신의 아름다움은 저주라고. 토미에가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네가 처음이 아니야. 모두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날 죽이려 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줄은 핏자국에 가려져 읽을 수 없었다. 강혁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와타는 토미에를 죽이려 했거나 아니면 토미에에게 당했어요. 어느 쪽이든 여기에 시신이 없다는 건 2가지 가능성을 의미해요. 이에나가 받았다. 하나는 누군가 시신을 옮겼다. 다른 하나는 시신이 스스로 움직였다. 강혁이 말을 끝냈다. 2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에나의 눈에 불안이 스쳤으나 그녀는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사무소로 돌아가서 정리합시다, 탐정님. 세종이한테 생체 조직 재생 관련 데이터 전부 분석시킬게요. 그날 밤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혁이야. 전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혁아, 밤늦게 웬일이야.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형제지간이지만 성격은 달랐다. 형은 법과 제도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바깥에서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필요할 때면 언제나 서로를 도왔다. 형, 카와카미 토미에라는 이름으로 사망 처리된 4건의 기록이 있어. 사건 파일 열람이 필요한데 경찰 쪽에서는 자문 의뢰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같은 이름으로 4번 사망이라고? 그래 형. 그리고 그 4건 모두 타살 혐의가 있었는데 피의자 미상으로 종결됐어. 강민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일 아침에 관련 파일 정리해서 보내줄게. 검찰 수사 기록도 확인해 볼 테니까. 혁아, 이거 위험한 건 아니지? 강혁이 웃었다. 형, 나 위험한 거 잘 피하잖아. 거짓말. 강민혁이 답했다. 조심해라. 전화를 끄는 강혁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토미에라는 여성의 정체였다. 유전자가 동일한 여러 명의 여성, 죽어도 재생하는 신체 조직, 그녀를 만난 남성들이 하나같이 집착에 빠지는 패턴.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인가 아니면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무엇인가? 강혁의 형사 시절 경험은 말했다. 세상에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원인을 못 찾은 것일 뿐이다. 그는 세종의 화면을 켰다. 세종아. 인간의 신체 조직이 분리 후에도 재생을 지속하는 사례를 찾아줘. 의학 논문, 군사 연구, 비밀 프로젝트, 전부. 세종이 답했다. 검색을 시작합니다. 관련 데이터 8만 3천 건 확인, 필터링 중. 강혁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아직 완성되기엔 부족했다. 하지만 하나의 가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송태풍 박사가 흥분한 표정으로 강혁의 방에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세종이 밤새 분석한 결과 중에 하나가 걸렸어요. 그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자료를 띄웠다. 2012년 일본 도쿄대학 재생의학연구소에서 발표된 비공개 논문이에요. HLA 라이너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인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강혁이 물었다. 송태풍이 설명했다.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개체에서 텔로미어 무한 복원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노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분리된 조직이 독립적으로 완전한 개체로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도마뱀의 꼬리 재생을 인간 레벨로 확장한 개념인데 논문 발표 직후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고 연구팀은 해산되었습니다.
이에나가 끼어들었다. 세종이 추적한 결과 그 연구팀의 수석 연구원이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 연구원의 이름이 카와카미 요시히코, 카와카미 토미에와 성이 같아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일 수 있어. 혹은 가족.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자연 발생이 아니라 실험의 결과물이거나 혹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는 가문이거나. 그런데 탐정님, 이에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가설이 맞다면 토미에라는 여성은 피해자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녀를 만난 남성들이 집착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면 그녀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 아닌가요? 강혁이 멈추었다. 이에나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 그는 항상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토미에를 사건의 원인으로 보았으나 그녀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했다. 맞아요, 애나 씨. 강혁이 말했다. 그녀를 찾아야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강혁의 전화가 울렸다. 형이었다. 혀가. 파일 보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 강민혁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카와카미 토미의 건으로 과거 수사 기록을 뒤져봤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 2020년 대전 교살 사건. 피의자가 잡혔었어. 잡혔다고? 강혁이 놀랐다. 기록에는 미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민혁이 답했다. 정식 기소 전에 석방됐거든. 피해자의 시신이 사라져서 시신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니까. 피의자 이름은 다카기 사토루, 역시 제1교포, 직업은 중학교 미술교사, 현재 경기도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입원 중이야. 강혁의 눈이 빛났다. 형 고마워. 내가 만나볼게. 조심해라 혀가. 그 사람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더라. 강민혁이 당부했다. 경기도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심에서 벗어난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나가 운전하는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무인 드론 하나가 차량 위에서 주변을 정찰하며 따라왔다. 이에나가 만일에 대비하여 띄운 것이었다. 다카기 사토루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한때는 단정한 인상이었을 것이나 지금은 머리카락이 희끗하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다. 면회실에 나타난 그는 강혁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당신도 그녀에게 당한 건가요? 다카기가 첫마디부터 물었다. 강혁이 차분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탐정입니다. 토미에라는 여성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여쭤보려 왔습니다. 다카기의 손이 떨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잡으려다 놓쳤다. 강혁이 재빨리 잡아주었다. 다카기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난 건 2017년이에요.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전학생이 왔어요. 카와카미 토미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중학생이라고? 아니요. 그녀는 중학생 나이에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수백 년을 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강혁이 조용히 들었다. 다카기가 계속했다. 그녀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선생님들 눈에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저에게만은 달랐어요. 그녀가 특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빠져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다카기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어느 날 그녀가 교실에서 칼에 베었어요. 미술 시간에 커터칼로 피가 많이 났는데 보건실에 데려갔더니 1시간 만에 상처가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다카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방과 후에 교실에 혼자 있었는데 그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좋아하죠?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아마 선생님도 결국엔 저를 죽이려 할 거예요. 모든 남자가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강혁의 가슴이 저렸다. 토미에의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진정 괴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녀도 역시 피해자였다. 다카기가 말을 이었다. 대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2020년에. 그녀는 전혀 늙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미쳐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마자 충동이 생겼어요. 죽여야 한다는 충동.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닥하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녀를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닥하기가 고개를 숙였다. 목을 졸랐어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왔을 때 시신이 없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오게 됐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으니까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닥하기 씨, 저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닥하기가 고개를 들었다.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혁이 말했다. 토미애가 왜 남자들에게 살해 충동을 유발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닥하기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만은 확실해요. 그녀 자신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자기가 또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공포가.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팀 전원을 소집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세종이 정리한 사건 관계도가 띄워져 있었다. 정리합시다. 강혁이 말했다. 카와카미 토미에라는 여성은 유전적 변이로 인해 불사에 가까운 재생 능력을 지닌 인물이에요. 분리된 조직이 독립개체로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유전자를 가진 여러 명의 카와카미 토미에가 존재해요. 그녀를 만난 남성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집착과 살해 충동을 경험하게 되고 대부분 그녀를 살해하지만 시신은 재생하여 사라져요. 송태풍이 말했다. 페로몬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특수한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가까이 있는 남성의 편도체를 과잉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과 폭력의 회로가 뇌에서 매우 인접해 있거든요. 과도한 자극이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나가 끄덕였다. 세종이 분석한 평창동 현장의 공기 샘플에서 미량의 미확인 유기화합물이 검출됐어요. 일반적인 페로몬 구조와 유사하지만 농도가 일반인의 수만 배였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뇌신경에 비가역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토미에는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자동으로 그런 물질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야. 나정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강혁이 답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현재 활동 중인 토미에를 찾는 것. 둘째는 그녀의 재생 능력을 억제할 방법을 찾는 것. 그녀가 죽을 때마다 분열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니까 이대로 두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요. 토미의 자신을 포함해서. 그때 세종의 알림음이 울렸다. 긴급 보고입니다. 세종이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갤러리 디오네에서 20분 전 112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입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 여성의 안면이 카와카미 토미에의 데이터베이스 기록과 98% 일치합니다. 강혁이 즉시 움직였다. 가자. 이에나가 이미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있었다. 탐정님 드론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현장까지 22분이에요. 강혁과 이에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색 포르쉐에 올라탔다. 이에나가 시동을 걸자 차량이 강력한 엔진음과 함께 튀어나갔다. 청담동 갤러리 디오네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먼저 와 있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실신해 있었고 피해 여성은 사라진 뒤였다. 강혁이 현장에 들어섰다. 갤러리 내부는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와타 시니치의 작품이었다. 그의 유작전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작전? 이에나가 놀랐다. 이와타가 사망한 건가요? 갤러리 직원이 답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양평 작업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살로 처리됐어요. 강혁과 이에나가 시선을 교환했다. 양평 작업실에서 그들이 본 것은 한 달 전 사건의 현장이었다. 경찰은 이와타의 죽음을 자살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강혁이 현장의 CCTV 기록을 요청했다. 세종의 휴대 단말기로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에는 유작전 개막식에 참석한 한 여성이 찍혀 있었다. 긴 검은 머리, 하얀 피부, 왼쪽 눈 아래의 점, 토미에였다. 그녀가 이와타의 조각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다가왔다. 갤러리 기록에 따르면 그 남성은 미술 수집가 한성준, 42세,
대기업 부회장이었다. 영상에서 한성준은 토미에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함께 갤러리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약 40분 후 한성준이 갑자기 전시된 조각의 팔 부분을 부러뜨려 그것을 흉기로 삼아 토미에를 공격했다. 이에나가 영상을 분석하며 말했다. 40분이에요, 탐정님. 처음 만나서 40분 만에 살해 충동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페로몬 농도가 밀폐 공간에서 급격히 축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토미에는 공격을 받고도 사라졌어. 상처가 치명적이었다면 어딘가에서 재생 중일 거야. 치명적이지 않았다면 스스로 도망간 거고. 현장에 핏자국이 있었다. 이에나가 샘플을 채취했다. 갤러리 뒷문으로 이어지는 핏자국이 골목까지 계속되다가 사라졌다. 드론 영상 확인합니다. 이에나가 태블릿을 조작했다. 갤러리 뒤편 골목에서 여성 한 명이 택시를 탄 것이 드론에 찍혔습니다. 택시 번호 확인 중 강혁이 골목을 살폈다.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그의 능력이 발동했다. 핏자국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넓었다가 점점 좁아졌다. 이는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도망가면서 이미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택시 번호 확인됐습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행선지 추적합니다. 세종아, 이 택시의 운행 기록 가져와. 2분 후 세종이 답했다. 해당 택시는 강남구 논현동 3번 출구 앞에서 하차 기록이 있습니다. 하차 후 인근 CCTV 추적 결과 도보로 이동하여 논현동 123번지 소재 오피스텔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혁이 차로 돌아왔다. 논현동으로 갑시다. 논현동 오피스텔은 고급 주거형 건물이었다. 23층 2302호, 세종이 확인한 주소였다. 호실의 등록 명의는 미즈타니 레이코, 또 다른 가명이었다. 강혁과 이에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2302호 앞에 서자 강혁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강혁은 숨을 삼켰다. 문 앞에 선 여성은 그가 그림에서 수십 번 본 얼굴이었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를 넘어 흘러내렸고 피부는 비현실적으로 하였다. 큰 눈이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왼쪽 눈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왼쪽 어깨 부근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치유된 것이었다. 누구세요? 토미에가 물었다.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강혁이 답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오늘 청담동 갤러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토미에의 눈이 미세하게 변했다. 경계가 아니었다. 피로였다. 또 이런 일이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들어오세요. 내부는 깔끔했다.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짐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토미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탐정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경찰은 아닌 거네요. 경찰이었으면 문 안 열었을 거예요. 왜요? 이에나가 물었다. 토미에가 쓸쓸하게 웃었다. 경찰은 항상 저를 의심하거든요. 주변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니까. 강혁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토미에 씨. 저는 당신을 의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왔습니다. 토미에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강혁의 가슴이 아렸다. 이 여성은 수년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도망치며 살아왔다. 만나는 남자마다 그녀에게 빠지고 결국 그녀를 해치려 했다. 그녀에게는 안전한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토미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신체적 특이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는 것, 그리고 분리된 조직이 재생하는 것. 토미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연구하려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15살 때. 아버지의 이름이 카와카미 요시히코입니까? 이에나가 물었다. 토미에가 놀란 표정으로 이에나를 보았다. 어떻게 아세요? 이에나가 답했다. 2012년 도쿄대학 재생의학연구소의 연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토미에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저를 실험 대상으로 보았어요. 제 피를 뽑고 조직을 채취하고. 제가 다치면 기뻐했어요.
재생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구물이었어요. 강혁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의 마음이 반응한 것이었다. 토미애 씨, 강혁이 말했다. 당신 주변에서 남성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토미애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변해요. 처음에는 친절하다가 점점 이상해져요. 저를 소유하려 하고 독점하려 하고 결국에는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죽이려 한다? 강혁이 조용히 물었다. 토미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죽여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아요. 다시 깨어나요. 그때마다 혼자예요. 항상 혼자. 강혁은 토미애를 사무소의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강혁의 진심을 느끼고 동의했다. 사무소의 50층 안전구역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세종의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감시하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송태풍 박사가 토미애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다가 기이한 결과를 발견했다. 강혁 선생. 송태풍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토미애 씨의 혈액에서 특이한 화합물이 검출됐는데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합성 펩타이드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 무슨 뜻이죠? 강혁이 물었다. 송태풍이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이 물질이 남성의 후각 수용체에 작용하여 편도체를 과자극하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토미애 씨의 체내에서 자연 분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내에 임플란트가 있어요. 피하 조직에 심어진 마이크로 캡슐이 이 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 일부러 심은 거야? 네. 송태풍이 답했다. 이 기술 수준은 최소 국가급 연구소에서나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임플란트에는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강혁이 벌떡 일어섰다. 추적기? 그러면 지금 누군가 토미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세종의 경보가 울렸다. 외부 침입 감지. 빌딩 27층 방화문 센서 작동. 무장 인원 추정 4명 진입 중. 이에나가 즉시 보안 모니터로 달려갔다. 탐정님, 무장한 인원 4명이 올라오고 있어요. 전투복에 자동화기 소지. 민간인이 아닙니다. 강혁이 결단을 내렸다. 세종, 30층 이상 엘리베이터 전부 정지. 비상계단 35층 이상 격벽 폐쇄. 옥상 헬기 시동 준비. 세종이 즉시 실행했다. 완료되었습니다. 나정희 씨, 토미애 씨를 옥상으로 안내해 주세요. 강혁이 지시했다. 송태풍 박사는 임플란트 제거 준비를. 나정희가 토미애의 손을 잡고 움직였다. 토미애는 놀란 표정이었으나 저항하지 않았다. 이에나가 벽면 캐비닛을 열어 방어 장비를 꺼냈다. 비살상 전자충격 총과 섬광탄이었다. 탐정님, 이들이 누구든 우리 빌딩에 무장 침입한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능하면 생포해야 해요.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하니까. 모니터에서 침입자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들은 비상계단을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35층에서 격벽에 막혔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열선 절단기를 꺼내 격벽을 뚫기 시작했다. 3분이면 뚫릴 거예요. 이에나가 분석했다. 충분해요. 강혁이 말했다. 형한테 연락해요. 이건 검찰이 개입해야 할 수준이에요.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긴급 상황이야. 무장 인원이 사무소에 침입했어. 뭐? 강민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금 바로 경찰 특공대 요청할게. 위치 그대로 있어 혁아. 형, 하나만 더. 강혁이 빠르게 말했다. 카와카미 요시이코. 이 사람의 현재 소재를 찾아줘. 이 모든 건 그가 배후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다. 강민혁이 전화를 끊었다. 3분이 지나지 않아 격벽이 뚫렸다. 4명의 무장 인원이 비상계단을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강혁은 47층 계단참에 포지션을 잡았다. 이에나는 반대편 복도에서 드론 2대를 조종하고 있었다. 첫 번째 침입자가 47층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드론 1대가 섬광탄을 투하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첫 번째와 두 번째 침입자가 비틀거렸다. 강혁이 달려들어 첫 번째 침입자의 무기를 빼앗고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이에나의 두 번째 드론이 전자충격을 발사하여 세 번째 침입자를 무력화했다. 네 번째 침입자가 총구를 돌리려는 순간 강혁이 제압한 첫 번째 침입자의 무기 방향을 바꿔 조준했다. 움직이면 쏩니다. 강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네 번째 침입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무기를 내려놓았다. 5분 후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다. 4명의 침입자는 모두 제압되어 경찰에 인계되었다. 제압된 침입자 중 한 명이 신문에 응했다. 검찰이 개입하자 그의 입이 열렸다. 우리는 바이오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소속 보안팀입니다. 그가 말했다. 임무는 대상 카와카미 토미에의 회수? 강민혁이 물었다. 네, 그녀는 회사의 소유물입니다. 연구 자산이에요. 강민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사람을 소유물이라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혁은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을 통해 바이오 리서치 인터내셔널을 추적했다. 이 회사, 이에나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제 사업 활동이 없고 자본금 출처가 불명확해요. 하지만 주주 목록을 파고 들어가니까 최종 수익자가 나와요. 카와카미 요시히코. 강혁이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도망친 딸을 추적하기 위해 체내에 임플란트를 심고 회수팀까지 운영하고 있었어. 그녀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미쳐가는 것도 이 임플란트 때문이었고, 그런데 탐정님, 이에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임플란트가 페로몬을 분비하는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딸의 체내에 왜 남성을 자극하는 물질을 심은 거예요? 강혁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실험이에요. 에나 씨, 재생 능력의 한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녀를 죽이도록 유도하고 그녀가 재생하는 과정을 원격으로 관찰하는 거야. 죽음과 재생의 횟수를 늘려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반복적으로 죽게 만들어서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송태풍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와카미 요시히코,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미에 씨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해요. 송태풍 박사 가능합니까?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좌측 어깨 삼각근 하부에 마이크로 캡슐 5개가 심어져 있어요. 국소 마취 후 제거 가능합니다. GPS도 같이 빼면 추적도 끊을 수 있어요. 해주세요. 강혁이 말했다. 송태풍 박사가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강혁은 토미에를 찾아갔다. 그녀는 옥상 헬리포트 옆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한강을 내려다보며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토미에 씨, 강혁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떠나야 하는 건가요? 토미에가 물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거.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몸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그는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했다. 아버지가 심은 장치, 남성들을 자극하는 물질의 분비, 재생 실험을 위한 설계, 토미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려 했으나 곧 다물어졌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랬군요.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빼면 페로몬 분비가 멈춰요. 더 이상 남자들이 당신 때문에 미쳐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토미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범하게. 그녀가 반복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강혁이 단언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토미에가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당신도 결국 아닙니다. 강혁이 끊었다.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토미에가 오랫동안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게요. 수술은 30분 만에 끝났다. 송태풍이 좌측 어깨에서 마이크로 캡슐 5개와 GPS 칩 하나를 성공적으로 적출했다. 이에나가 적출된 장치를 분석했다. 이건 최소 10년 된 물건이에요, 탐정님. 이에나가 말했다. 그녀가 도망친 15살 때 이미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이걸 달고 다닌 거야.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다. 강민혁이 움직였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카와카미 요시히코의 소재를 추적했다. 3일이 걸렸다. 그는 경기도 포천시 외곽의 비등기 건물에 응거하고 있었다. 건물은 외관상 폐공장이었으나 내부에는 첨단 연구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 특수부대가 합동으로 진입했다. 강혁도 현장에 있었다. 카와카미 요시히코는 60대의 마른 남성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연구실에서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그의 연구실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다. 냉장 보관 장치 안에 토미에의 조직 샘플이 수백 개 보관되어 있었다. 각각의 날짜와 재생 단계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벽면의 모니터에는 지난 10년간의 추적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토미에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몇 번 사망하고 재생했는지. 강혁이 카와카미 앞에 섰다. 당신 딸에게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카와카미가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도 악의도 없었다. 순수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그것이 강혁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토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카와카미가 말했다. 불사의 유전자. 이것을 해석하면 인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 딸 한 명의 고통으로 80억 인류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정당한 대가 아닙니까? 강혁의 주먹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때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강민혁이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 생명윤리법 위반, 상해, 불법 감금, 불법 요행위 전부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카와카미가 끌려가면서 말했다. 그 아이를 가두어봤자 소용없어요. 토미에의 재생 능력은 임플란트와 무관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도 분열할 거예요. 점점 더 많은 토미에가 태어날 거예요. 당신들이 막을 수 없어요. 강혁이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가 막을 건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토미에 씨의 미래는 토미에 씨가 결정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일주일 후 임플란트가 제거된 토미에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서 남성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송태풍 박사가 매일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혈중 합성 펩타이드 수치는 0으로 떨어져 있었다. 토미에는 사무소에 머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나가 그녀의 새로운 신분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다. 본명 박토미, 한국식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어느 저녁, 강혁이 토미에에게 물었다.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토미에가 잠시 생각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항상 그려지는 쪽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리고 싶어요. 강혁이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토미에가 강혁을 보며 말했다. 강혁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저를 보고도 멀쩡하세요? 임플란트가 있을 때도 당신은 다른 남자들처럼 변하지 않았잖아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 그 사람이 겪어온 것을 먼저 보는 버릇이 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 눈에 보인 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래된 피로와 두려움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저는 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켜주고 싶어지거든요. 토미에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이에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세종으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강혁과 토미에가 옥상 라운지에서 대화하는 CCTV 영상이 떠 있었다. 이에나는 그것을 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탐정님은 항상 그래요.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아픈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분. 이에나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강혁을 향한 감정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강혁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또 생겼고 이에나는 언제나 그랬듯 한 발 앞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카와카미 요시히코가 구치소에서 강민혁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남아 있었다. 토미에의 재생 능력은 임플란트와 무관하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분열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다른 토미에가 존재한다.
세종이 분석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 카와카미 토미에와 동일한 DNA를 가진 개체가 최소 3명 이상 존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그들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강혁은 이 사실을 토미에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조금 더 안정된 후에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다른 토미에들도 찾아내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보호해야 했다. 만약 그들에게도 같은 장치가 심어져 있다면 강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 어딘가에 아직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비록 괴물이라 불리는 존재일지라도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의 존재 이유였다. 그때 세종의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긴급보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호텔에서 남성 투숙객 사망 사건 발생. 쌓인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현장에서 용의자 여성 도주. 용의자 인상차게, 긴 검은 머리, 하얀 피부, 왼쪽 눈 아래 점. 강혁이 돌아보았다. 이에나가 이미 옆에 서 있었다. 부산행 KTX 마지막 편 끊었습니다. 탐정님. 출발 40분 전이에요. 강혁이 웃었다. 항상 한 발 빠르네요, 에나 씨. 이에나가 대답했다. 탐정님이 예측 가능한 분이라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새로운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끝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